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황금 같은 시간이죠. 데일리 건강 시작합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전문의 서주환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비뇨의학과 전문의 서주환입니다. 네, 자 오늘은 어떤 질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까요? 남성의 생식과 변효 기능을 담당하면서 건강 지표로 활용되는 신체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전립선인데요. 네. 이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배뇨장애나 통증 같은 여러 불편함이 발생하는 질환이 바로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중장년 남성들 가운데 가장 흔한 질환 가운데 하나인데 최근 10년 새 환자가 3배 넘게 늘어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데일리 건강의 주제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 전립선 비대증을 두고 중년 남성의 남모를 고통이라고들 하는데요. 자, 구체적으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전에 우선 전립선이란 무엇인지 또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 좀 살펴볼까요, 원장님? 네. 전립선은 일본식 표현으로 우리말로는 전립샘이 더 적절한 표현입니다. 네. 침샘과 마찬가지로 사정 시 정액의 약 30%를 차지하는 전립샘액을 분비하는 기능을 담당하며 그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다양한 기능이 있습니다. 네. 전립선은 섬유 및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방광과 바로 이어져 요도가 그 내부를 통해서 지나가는 도너츠형 구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전립선에는 외요도 괄약근이 근접해 있고 정액의 사출구가 위치한 정구등이 있어 남성 성기능 및 배뇨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정확한 기능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면 뭐 전립선이 커지는 병, 비대해지는 질병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전립선 비대증 정확히 어떤 질환일까요? 전립선은 남자에게만 있는 기관으로 정액의 일부를 생산하고 저장하는 기능이 있고 소변을 참게 해주는 요도 괄약근과 근접해 있습니다. 네. 보통 남성 호르몬은 30대 때부터 떨어지기 시작하는데요. 이 영향으로 40대 때부터는 전립선이 서서히 커지게 됩니다. 전립선이 커지면 소변이 지나가는 통로를 막고 자극하게 되는데 이런 이유로 여러 가지 배뇨곤란 증상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을 전립선 비대증이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전립선 비대증 외에도 전립선에 생길 수 있는 다른 질환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을까요? 전립선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질환들은 급성 및 만성 전립선염, 전립선 비대증, 전립선 암 등이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전립선 비대증이 전립선 암으로 발전할 수도 있을까요? 아니요. 전립선이 커질수록 암이 생길 확률도 높아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네. 하지만 실제로는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은 원인이 다르며 전립선 비대증과 전립선 암의 연관관계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전립선 비대와 전립선 암 모두 전립선이 커지는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증상이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 검사하다가 우연히 암을 찾아내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증상이 좀 비슷하기 때문에 정확한 검사를 받아서 정확하게 감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발생 시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요즘 전립선 비대증으로 고생하는 남성분들 많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특별히 어느 연령대 남성분들에게 좀 많이 나타날까요? 실제로 여러 가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2019년도 우리나라의 연령별 환자 비중을 살펴본다면 50대에서는 약 50% 정도, 60대에서는 약 60, 70% 정도, 70대에서는 약 70에서 80% 정도가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호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노화와 연관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 이제 노화 외에 또 다른 원인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사실 아직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노화에 따라서 남성 호르몬의 불균형이 전립선을 크게 만든다는 가설이 있고요. 환경적인 요인으로는 서구식 식생활, 즉 열량이 높은 육식 위주의 식단이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또 채식을 주로 하는 경우 전립선 비대증의 발생이 적다고 알려졌는데요. 채소에 포함된 식물성 에스트로겐이 전립선 내에서 남성 호르몬을 줄이는 항남성 호르몬 효과를 일으켜 전립선 비대증을 예방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뭐 100%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식습관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는 걸로 보이는데요. 자, 그러면은 좀 비만한 남성에게서 좀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연구 결과들이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한 연구 결과를 보면 비만도가 증가하면 그에 비례하여 전립선의 크기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으며, 또한 비만도가 35 이상인 고도 비만 환자에서 비만도 25 이하인 정상 체중에 비해 전립선의 크기가 40cc 이상의 큰 전립선 비대가 발견될 확률이 3.5배 증가하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비만도가 올라가면 전립선의 크기도 비례하여 커지게 되고, 그에 따른 급성 요폐, 신장 기능 이상 및 전립선 비대로 인한 수술을 받을 확률과 같은 합병증 또한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꼭 전립선 비대증이 아니더라도 건강을 위해서 적정 체중 유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전적인 영향, 뭐 가족력 같은 게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의 자손은 같은 전립선 비대증으로 수술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일란성 쌍둥이를 통한 연구에서도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연구 결과를 보았을 때 네. 전립선 비대증은 유전적 요인과 가족력과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위험 요소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특히 더 조심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걸렸다. 그럼 어떤 증상을 보이게 될까요? 전립선 비대증이 있으면 흔히 하부요로 증상이라고 부르는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네. 소변을 하루에 8회 이상 보게 되는 빈뇨,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소변을 1회 이상 보게 되는 야간뇨, 소변이 마려우면 참기 어려운 절박뇨, 네, 소변이 가늘게 나오는 세뇨, 소변이 쭉 이어서 나오지 않고 자꾸 끊어지게 되는 요단절, 소변을 다 보았는데도 아직 소변이 남아있는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되는 잔뇨감 등의 증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이러한 증상들을 방치하게 되면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거나 감기약을 복용하거나 심한 음주 후에 소변이 갑자기 나오지 않아서 응급실에 가게 되는 급성 요폐 증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앞서 말씀해 주신 이런 여러 의심 증상이 나타나서 병원을 찾았다면 이 전립선 비대증은 어떤 검사로 좀 진단을 하게 될까요?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은 환자분이 실제로 느끼는 증상과 정도입니다. 비뇨기과를 먼저 방문하시게 되면 환자분들의 배뇨 증상에 대해 설문지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런 설문지를 통해서 의사는 환자분의 증상과 정도를 평가해서 병의 정도를 예측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전립선 비대증은 전립선 암과 비슷한 연령대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전립선 특이항원 PSA를 검사하여 반드시 전립선 암의 위험도가 있는지 평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네. 소변 검사를 통해서 소변에 감염은 없는지, 단백뇨나 혈뇨는 없는지 확인하게 되고요. 요속 검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오줌발 세기 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소변의 세기와 소변 보는 시간, 소변을 본 후에 방광에 남은 잔뇨의 양을 측정하는 검사로 기능적인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네. 또 전립선을 가장 쉽게 만질 수 있는 게 항문을 통해서 촉진할 수 있는데요. 손가락을 이용하여 항문을 통해 전립선을 만져보거나 초음파로 전립선의 크기나 종물의 유무 등을 확인하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그럼 이런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았다. 그럼 바로 치료를 받아야 할 텐데요. 근데 아무래도 워낙 흔한 질환이다 보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어도 뭐 알아서 나아지겠지 생각하고 방치하시는, 또 치료를 미루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자, 실제로 그냥 놔두면 자연 치유가 되기도 하는지 궁금해요. 증상이 심하지 않고 일상생활에 크게 지장이 없거나 특별한 통증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하지만 이 질환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배뇨 활동에 문제가 생김에 따라 소변에 균이 생겨서 요로감염이나 방광염 등을 유발하며 급성 요폐나 요실금 또는 혈뇨, 방광결석과 같은 질환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방광의 기능이 저하가 된 상태가 오래 지속이 되면 신장까지 소변이 역류하는 방광요관 역류가 생겨 네. 신우신염 등의 감염 증상이나 심하게는 신장의 기능이 저하되는 신부전 등이 발생하여 생명에 지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상이 더 심각해질 수도 있고 다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제때 치료 잘 받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할 텐데요. 어떻게 치료할까요, 선생님? 기본적으로는 약물 치료가 시행되고요. 약물이 반응하지 않는 분들은 전립선 결찰술 등의 시술이나 전립선 절제술 같은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일단 1차적으로는 약물 치료를 진행을 한다는 건데 약물 치료만으로 어느 정도 호전이 가능한 건지 치료 경과를 좀 알려주세요.
약물 치료는 1차적인 치료로 초기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게 시행하며 약물 치료만으로 충분한 효과를 거둘 수 있고 하부요로 증상 같은 불편함을 해소하고 전립선 성장을 막아주게 됩니다. 네. 하지만 전립선 비대증의 근본적인 원인은 노화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노화를 치료할 수 있는 약이 개발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전립선 비대의 진행을 막지 못하고 투약을 중지하게 되면 증상이 악화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따라서 약물 치료는 매일 꾸준히 평생을 복용하셔야 되는 거고요. 또한 심한 증상이 있거나 약물이 몸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는 충분한 효과를 얻기가 힘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이 약물 치료로 충분한 효과를 못 얻는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좀 병행을 할 필요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경우에 이제 수술적 치료가 필요한지 또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알려주세요. 네, 증상이 매우 심하여 환자분이 약으로 효과를 얻지 못하는 경우, 또 환자분이 약물 부작용으로 약을 복용하지 못하거나 복용하는 것을 매우 싫어하여 수술을 원할 때 시행하게 되는데요. 음주를 하고 갑자기 소변이 나오지 않는 급성 요폐가 발생한다거나 방광 결석이 있는 경우, 신장까지 영향을 미쳐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수술을 먼저 권유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은 내시경을 통하여 사과 속을 숟가락으로 파서 먹듯이 절제하게 되는데요. 옛날에는 작은 반달 모양의 전기 칼로 조직을 조금씩 절제하여 출혈이 문제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이후에 이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전기 칼 대신 저온의 플라즈마를 이용해 조직 손상을 줄이는 수술법이 고안되기도 했었고요. 비대 조직을 커튼을 치듯이 양쪽으로 고정시키는 전립선 결찰술도 개발되어 수술법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는 홀뮴 레이저와 같은 최첨단 장비가 개발되어서 출혈이나 재발 등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한두 시간 정도 수술로 증상이 호전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과정이 굉장히 좀 편해졌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에도 수술을 통해 이제 전립선을 절제하다 보면은 생길 수 있는 어떤 부작용은 없을까요, 선생님? 네, 전립선 수술을 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는 것이 정액이 앞으로 나오지 않고 방광으로 들어가게 되는 역행성 사정이 높은 확률로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역행성 사정은 전립선 비대 조직을 제거하고 남은 공간으로 인해 발생하기 때문에 몸에 해롭지는 않고 시간이 지나면서 회복되므로 크게 염려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그래도 성생활의 빈도와 관계없이 수술 전 반드시 환자분께 이 부분에 대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동의하에 진행하게 되며 보통 성생활의 빈도가 활발하지 않은 고령의 환자분들의 경우 수술적 치료의 빈도가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자, 이번 순서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궁금증을 OX로 풀어보는 시간이죠. 팩트체크, 오해와 진실. 오늘 첫 번째 질문 화면으로 함께 보시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전립선 비대증 발생 위험이 높아진다. 자, 전립선이 날씨의 영향을 좀 받을까요, 선생님? O일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O입니다. O예요. 네, 날씨가 추워지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이 더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날씨가 추워지면 교감신경계 활성의 증가로 근육과 세포들이 수축되고 이완이 잘 되지 않는데 전립선 주위 근육과 전립선 자체 세포들이 수축하고 이완되지 않아서 요도 압박이 더 심해지고 증상을 더 악화시키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그러니까 날씨의 영향을 받는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질문도 보겠습니다. 자전거를 자주 타면 전립선 비대증에 걸릴 수 있다. 아무래도 남성분들 자전거 탈 때 전립선 건강 많이들 염려를 하시긴 하거든요. 올까요, X일까요? 네, 정답은 X. X입니다. 전립선이 자전거 안장에 눌리면 전립선 비대증이 새로 발생한다거나 악화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네. 사실 현재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다만 자전거를 너무 오래 타면 회음부 쪽 혈액순환을 더디게 하므로 약 3-40분 정도 자전거 운동 후에 적절한 휴식을 취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보겠습니다. 감기약이 전립선 비대증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다. 감기약, 전립선 좀 관계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영향을 미칠까요, 선생님? 네, 정답은 O입니다. 실제로 그럴 수가 있는데요. 흔히 감기약 하면 콧물 이런 것 때문에 항히스타민제 또는 에페드린 같은 성분을 쓰는데요. 이런 성분은 교감신경 톤을 올려서 전립선뿐만 아니라 방광경부나 요도를 압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증상이 더 악화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라면 감기약을 처방할 때 이 비대증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입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립선 비대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확인을 해봤고요. 마지막으로 평상시에 이 전립선 비대증을 좀 예방할 수 있는 좋은 습관, 예방법 있으면 전해주시죠. 평소 육식보다는 채식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고요. 과도한 음주나 카페인 섭취는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 체중을 조절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예방 방법입니다. 생활 습관 중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변을 너무 참지 않는 것인데요. 소변을 너무 참는 것은 전립선과 주변 조직에 부종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립선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네. 따라서 따뜻한 물로 좌욕이나 반신욕을 하는 것이 전립선 주변에 말초 순환을 좋게 하고 긴장을 완화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딱딱한 의자나 자전거 안장과 같은 곳에 오래 앉아 있을 경우 전립선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앉아 있게 되면 반드시 10분 정도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골반 부위와 전립선 주변에 긴장을 풀어주고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자, 나이와 날씨, 또 식생활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전립선 비대증. 일상생활의 불편함은 물론이고요. 또 합병증의 위험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질환이라는 사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의와 함께 쉽게 풀어가는 데일리 건강 오늘 여기까지고요. 서주환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고맙습니다.